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선사는 종로 내거리를 밟고 싶지 않았어요. 이씨, 또 안 움직이네. 갑자기 왜 이러나. 아이, 야, 이치. 미치겠네. 뭘 어쩌라고, 어쩌라고. 미치겠다. 이휴. 살아있어 화분을 목공에 넘기는 것 쳤다 치우기요. 그래서 경서가 자기 자신을 괴돼지라고 그랬죠. 괴돼지. 나는 짐승의 삶이요.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경호는 밥을 넘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경호는 종로 전옥사에서 정말로 이해가 가고도 남지요. 전봉준 가고 났는데 경호사가 무슨 희망이 있어서 밥을 꼴꼬닥 넘기겠습니까? 나 같아도 못 넘겨. 경호는 종로 전옥사에서 전봉준 장군의 처형을 다 봤죠. 시체까지도 옮겼잖아요. 목도한 일에 일본 놈들의 잔악한 행위에 분노하여 자신은 살아생전에는 결코 경성 땅을 밟지 않으랴 라고 맹서하였기 때문에 도해지가 싫어서가 아니라 전봉준이 떠난 경성이었기에 라는 것을 대중은 아무도 몰랐죠. 나도 몰랐으니까. 그것은 당시 경호는 전봉준 장군의 죽음으로 인해서 크게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것은 물론 살아있는 가족들은 모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삼족을 말하는 극형이 기다리고 있는 극한 상황 속에서 그 가족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호선사도 모조리 싹 죽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의 조카를 금당사 고금당에 비순시키고 몰래 야밤을 들다 드나들고 있었으니 이게 무려 8년이 계속되는 거죠. 자신 또한 삼족을 면하는 반열에 있었으면 물론 역적의 시체를 유기한 채는 경호 전봉준 장군 시체를 후대자리에도 뜯겼다. 키가 구척 장신인 놈, 그놈. 죄명은 당장이라도 잡히면 사형에 처해지게 된 상황에 있었던 관계로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히 사람들을 멀리하고 또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크기꺼려 하루 종일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의 앞날을 고민하였더라. 경호는 이런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꺼져가는 한국 선불교를 일으키기 위한 선지식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선지식으로서의 또 고민이었겠죠. 겨우 퇴설당을 지키며 퇴설당은 어디죠? 해인사 그 퇴설당도 경호선사가 친필로 쓴 거죠. 퇴설당은 무더기 태자에 눈설자야. 쓸모없는 눈무더기. 참말로 무더기, 눈무더기가 퇴설이요. 경호선사가 자기 자신을 가장 비하하면서 비하한 거죠. 나는 퇴물이다, 퇴물. 쓸모없는 그나마 눈무더기를 지키며 조실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사면 초가에 놓인 경호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호는 한국 선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한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만을 내보일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암담한 나날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제 182장 전봉준 둘째 아들 용현에게 답하다. 오 마이 갓. 이거 둘째 아들 용현이를 경서사는 용현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사미에게 답하다야. 사미에게 답하다가 3개나 있어요. 사미에게. 사미가 누구야? 라고 했더니
그 전용현을 3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로 전용현이 15세니까 15세니까 3이라고 하면 좋죠. 이 서간은 경허선사가 전봉준 장군의 둘째 아들 용현에게 보낸 서간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3이라고 하여 답서를 보냈더라. 그러니까 전부 답서예요. 답 3이서 답 3이서. 경허선사가 물론 보냈기 때문에 또 답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심지어는 비안도까지 다녀가기도 해요. 그 용현이가. 그것은 경허가 자신의 동생이 낳은 첫째 딸 전성녀와 둘째 딸 전옥녀는 물론 전봉준이 재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 용규와 둘째 아들 용현이, 너은이 아니고 나은, 까지도 다 보살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니 경허사는 참으로 대단하시게 책임을 다하시죠. 왜냐하면 전봉준을 보내고 나니까 그 남은 가족들은 경허선사의 몫이 돼가지고 그들을 보살피느라 경허선사의 여동생이 난 딸 둘, 그 다음에 이순영이라는 동네의 그 형상 과부가 난 아들 둘, 그래서 전봉준 장군이 낳은 자식들을 다 돌봐요. 경허는 전봉준이 사형을 당하고 몸을 조심해야 할 어려운 상황인데도 경허선사는 왜 몸을 조심해야죠? 걸리면 죽어요. 경허선사도. 응? 삼적을 면하지 못하니까. 용현이가 나쁜 길로 빠져서 골패에 손을 대서 노름을 하여 빚을 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러니까 전용규는 폐병에 걸려가지고 이순영이가 거기 동굴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옮길까봐 그렇게 하고 이제 전용현이만 이제 경허선사 동생이 난 첫째 딸 전성녀 혼인했죠. 그 시집간 그 집으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그 마을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골배짝을 쳐가지고 빚을 지게 되니까 거기 그 소를 팔아먹고 도망가. 그걸 경허선사가 다 들었죠. 전용현에게 편지를 쓰죠. 저도 사실은 삼이에게가 누군지를 몰랐다가 이 편지에서 알게 되죠. 경허선사가 화투짝 골배짝은 만지면 큰일 난다. 배가 망신한다. 그 내용을 보고 그 삼이가 이제 전용현인 줄 알았죠.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야. 전용현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마음을 돌려놓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으로 서간을 천집사에게 전했더라, 이런 얘기야. 기가 막히죠. 그 후에 경허는 용현이가 야반 도주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죠. 소 팔아먹고. 그래서 경허는 이곳저곳으로 수소문해서 간신히 찾아냈는데 뜻밖에도 진주에서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전집사는 천장암으로 당장 달려갔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참으로 다행이구나. 근데 왜 하필이면 진주까지 내려갔단 말이냐? 진주가 있어요. 용현이가 매현정에서 공부하고 있다니 곱디고 온 배아 속에서 그 체주가 참으로 용구나. 경허선사가 이제 그 매현정으로, 안동 태동마을에 있는 매현정으로 이제 안내를 하게 되죠. 진주에 있는 백마산과 적벽산은 경상남도 진주 남강의 3대 지루의 하나인 경호강을 경호강인데 이 지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적벽대전?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 하여튼 아름답다는 얘기죠. 적벽강 또는 신안강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 일대의 경치가, 그렇지,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적벽대전, 적벽강. 원래는 경호강. 경치는 옛날부터 아름답기로 유명하여 조선시대의 적벽 아래서 강변숲에는 신안루, 경연루, 단문루, 유치, 매연루, 우화루 등의 6노각이 있었다고 한다. 근데 이 매연정이라는 게 여기에도 있지만 안동 태동마을에도 그 매연정이 있다고 합니다. 경허선사가 쓴 그 서간에는 안동 태동마을이 거론되고 매연정이 나와요. 오냐 용현아, 제대로 찾아갔구나. 경허는 우선적이 안심을 하고 그동안 찾은 보람이 있었구나. 근데 제대로 이제 있다, 이런 얘기지. 하고 전집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집사 고생이 많았구려. 고맙소. 아닙니다요 스님.
전집사 하나가 왔다 갔다 전령이 돼갖고 이제 경호선사와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면서 서간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서간이 한 곳에 모여야지 이제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가지고 있었던 게 제가 말했던 그 뭐죠? 전병관. 지금도 그 병자 돌림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시에, 천안전시에 병자 돌림이 굉장히 많아요. 전병삼이, 전병근이, 제가 만난 사람은. 그리하여 경호는 용연히 보낸 서찰을 급하게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급히 서찰을 써서, 그러니까 비안도로 왔어요, 이 집사가. 그래서 비안도 서찰을 써가지고 전집사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전집사는 여기서 이제 천장함으로 왔군요. 천장함에서 하룻밤을 유하고 다시 진주를 향하여 경호의 서간을 가지고 천장함을 바람처럼 달려내려갔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천장함만 오는 게 아니고 비안도도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고금당도 오고. 답 삼이서. 이게 답 삼이서예요. 제가 이 서간을 앞에 접하고 참으로 암담했죠. 야, 이건 또 뭐냐. 경호선사가 무슨 삼위가 있더란 말이냐, 그때. 지금 만공의 일을 끝으로 삼위를 둔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일까. 결국은 전영현이었어요. 저여득서 접선 부인이니 고금 보슬려하여 승인 찾아 여관체 상도요 매연하고 매연정 나오죠. 산고해 심원 불가로다. 삼이 그래 답하다. 내가 여유가 있어 보내주신 글을 접하고, 여기서 보내주신이라고 한 거는 이제 트릭이죠. 말하자면 이제 전영인이가 보내줬는데 답은 또 그 제목은 삼위에게고 여기는 또 교사가 또 빈말을 쓰시죠. 곰곰이 내가 음미해보니 이제 전영인이가 보내준 글을 접하고 마치 뭐와 같더라. 신선이 북을 치고 가야금을 연주하고 검은고를 만지는 듯합니다. 이게 뭐죠? 여기서 이제 신선 노릇 하면서 좋은 곳에서 매연정이라는 아주 멋진 그 경치가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걸 듣기만 해도 신선이 북을 치고 가야금을 연주하고 검은고를 만지는 듯하다, 어루만지는 듯합니다. 그러면 내가 일단 여기서 저가는 누구예요? 경호선사죠. 다 존댓말이에요, 전부 다. 이것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내가 인정해드릴게요. 3위. 그러나 제자로 관계되어서, 제자라고 써있잖아요. 우리가 스승 제자로 본다면 이런 얘기죠. 내가 제자다, 제자에게 말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제자로 관계되어서 내가 몸소 진언을 하면, 진언은 뭐예요? 진정한 충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충고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몸소 진언하면 복숭아 꽃 피는 계절 이곳 매연정에서 학업에 전념하십시오. 그 쓰잘데기 있는 일 하지 말라, 이게 뭐라고 있으니까. 지금 신선이 북을 치고 검은고를 연주하고 검은고를 어루만지는 것처럼 그런 신선노름하고 자빠져 있지 말고, 복숭아 꽃 피는 계절, 봄이죠. 이 좋은 계절에 그곳 매연정에서 학업에 전념하라, 공부해라 말했잖아요. 경호선사가 이 전용현이 보고 세상사는 다 허무한 거니까 뭐해라, 견성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머리를 깎아라. 그러니까 싫어요, 저 안 깎아요. 이래가지고 그럼 공부해라, 옥간자를 두르고 출세를 해라 라고 해서 이제 공부하기로 해서 이제 매연정에 살려고 하는데, 이제 뭐냐면 두렵지만 내가 너를 아주 수준을 낮게 해서 가르치면 될 거다. 내가 너를 가르치마라는 그런 내용의 그 서간이에요. 이곳은 산이 높고 바다는 깊어 말로 다 표현하기 불가. 이곳은 어딜까요? 매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사가 이미 매연정에서 공부하라고 이제 정해준 거죠. 그곳은 산이 높고 바다는 깊어. 그래서 말로 다 표현하기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 매연정이 안동이니까 그 경상도예요, 지금 여기가. 가형 잠복 궁산 여세 장사 무령이요 이이지언이니
열알이 한분 상현이로다 이렇게 했죠. 가 더해서 이런 말이에요. 더해서 형은 그래서 형이라고 썼는데 아까는 제자라며. 제자라고 했다가 형이라고 했다가 정신이 없어요. 왜? 트릭을 써야 되니까 이게 누구한테 걸려가지고 문제가 될까봐 용현아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제자로 관계된다고 쓰고 지금은 또 형이라고 써. 더구나 형은 뭐라 했어요? 잠복했다 이 말이에요. 형은 얘는 숨어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형은 깊고 높은 궁벽산에서 깊이 잠복해 본 적이 있다 이 말이야. 있잖아요. 잠복하고 있었잖아요. 숨어서 도망간 적이 있지 않냐. 그래서 세상과 오랫동안 이별하지도 않았냐. 이별한 적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만 하고 형은 이미 뭐 했다. 궁벽에 숨어가지고 궁벽한 곳에 숨어서 잠복하고도 했고 세상과 오랫도록 떨어져도 있지 않았냐. 이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산은 높고 물은 깊은 곳에서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미 말한 것처럼 구석에서는 이롭고 구석에서는 이롭고가 뭐죠? 아주 궁벽이죠. 궁벽. 웅궁정벽에서 공부하기는 훨씬 이롭고 더불어 뭐도 있다. 한분상에서는 더욱더 분명해진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분이라는 것을 보니까 한분이 뭐냐면 서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딱 좋다. 궁벽한 곳이라. 구석이라 궁벽진 곳이라 아주 공부하기도 이롭고 더군다나 글씨 쓰는 거에서는 더 이롭다. 그러니까 한분은 한 나라에 있는 서체 중에서 하냐예요. 한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글씨 쓰기는 더욱더 좋다. 공부하기 딱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근래 일종에도 이 화투골패 화투골패 써서 내가 깜짝 놀란 게 경허스님 당시에 화투짝 골패짝이 있다는 게요. 마이 오이 세간 일몽 일등사여 상불이피 진화롱오야 차시왕산 상무하니 차사의요 여요 초불다선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경호선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그 화투짝 골패짝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도 정말 이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 그 용현이한테 쓴 게 확실하다는 걸 확신은 화투짝 골패짝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자로서도 말했고 또 형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래 일종의 외도로서 외도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 이런 얘기죠. 화투와 골패가 있는데 화투짝 골패짝 둘 다 그것은 소위 세간에서는 제일로 허망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래요? 도박이죠. 도박. 그러니까 제일로 허망한 일이니 혹시 그 둘레에 걸려 들어가지고 벼랑간 피해를 입지 마십시오. 큰일 나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니까 그 굴레에 걸려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음으로 그 화투짝 골패짝 이것이 그 과실을 헤아려 보자면 다시 생각할 것도 없는 일이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경호사가 쓰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막 그냥 다그쳐서 막 나무라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린애니까 15살이니까 또 어디로 또 튈까봐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이제 애단을 쳐놨더라고요. 그거는 세간에서는 아주 그냥 허망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이라고 그래요. 여가에 약초로 치료하고서는 여가라는 건 뭐예요? 틈이 나면 뭘 약초로 치료하죠? 피부병을.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피부병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용현이도 경호선사가 피부병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나중에 비안도 올 때 그걸 해갖고 와요. 잣나무인가 뭐라서 잣에다가 꿀을 재워가지고 이제 해갖고 와. 내가 여가에 약초로 치료하고 있으나 그다지 차도는 없습니다. 못 고쳐요. 결국은 경사가 열반하시는 순간까지 이걸 못 고치고 그냥 가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피부병은 고치지 못하셔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이제 전봉준 서간에도 써 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6, 7년간을 소비했는데 6, 7년간을 막 매달리는데 차도가 없어서 내가 여기에 매달린 게 후회스럽다라는 걸 쓰시죠. 속상하죠. 3위에 글에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경호는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이 제목부터가 속임수죠. 경호는 차마 전봉준의 아들의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었다. 만약에 전 집사가 이거 서간을 가지고 가다가 관원에게 붙잡히면 딱이죠. 전용현 내놔.
죽 내놔 이래가지고 경원사가 다 걸리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경원은 물론 전영현이도 전집사도 다 부사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어서 경원은 아예 이름을 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원에게는 삼이가 없어요. 경원은 수월 해열 방공 이후로는 삼이를 둔 적이 없죠. 그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세태를 대비하여 경원은 삼이 이름도 쓰지 않아요. 그냥 삼이에게라고만 했어요. 부르지 않고 땡땡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로 싸잡아 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었으니 여유가 있어 보내주신 글을 접하고 곰곰이 내가 음미해 보니까 마치 신선이 북을 너 신선 노름하고 있구나 이 얘기죠. 가야금을 연주하고 검은 고를 어루만지다 하는 곳에서 태동말에 돌고 자빠져 있더라. 경원사가 물론 내가 인정을 한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하여 경원은 자신이 도망가게 된 내력을 적은 사연을 매우 긍정적으로 없이 도망가게 된 거니까 인정한다는 답신을 쓰고 있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서 도망갔다고 하니 제가 인정해 줄게 이런 얘기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전영현이가 먼저 막 전집사를 통해서 온 게 막 거기다가 저기를 달았겠죠. 구시를 스님 제가 힘들고 뭐시해서만 했는데 하니까 경원사가 말해 내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렸죠. 그러나 그대가 제자로 관계된다면 내가 스승이고 그대가 제자로 관계돼서는 내가 스승으로서 몸소 내가 진언을 해주는데 이런 얘기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 복숭아꽃 피는 계절에 봄에 이런 얘기. 이곳 매형정에서 학업에 전념해달라 라고 지금 공부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 이전에 매현정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스님들 하니까 안 돼서 공부해라는데 그 공부하라는 답서를 가지고 온 거죠. 이곳은 산이 높고 바다는 깊어 말로 다 표현하기가 불가하는 내용을 적어 역시 상황이 좋지 않고 여건이 좋지 않으니 움직이지 말고 그곳 매현정에서 학업에만 전념해라 라는 내용으로 마치 아무럴 수도 문장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산은 높고 바다는 깊다라는 말이 사실은 경호선사가 있는 기안도 이럴 수도 있고 거기 매현정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쓰지 않아서요. 그래서 더구나 형은 깊고 높은 공벽한 산의 깊이 이게 이제 숨어 지내지 않았느냐가 아까 했죠. 세상과 오래도록 이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용현이가 화투를 하다가 빚을 지고 도망친 지 3년 만에 소식을 전해. 그러니까 18세가 됐을 때 15세 때 도망갔는데 18세예요 얘가 지금. 때문에 경원은 그가 그동안 지낸 세월만큼 이것도 이미 안전하지 못하니 그곳으로 움직이지 말고 이곳에서 그냥 공부하고 전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비안도는 와라 오지 마라. 비안도는 오지 말고 위험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아까 말했죠 매현정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어라. 내가 가서 이제 공부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미 말한 것처럼 서예를 한다는 것은 서예 아까 한 분이랬죠. 서체 중에 하나예요. 서예를 한다는 것은 한가로운 곳에서 이미 이루어오니까 아주 구석에서는 너무너무 공부하는 것도 이렇고 한분상으로 말하면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내용으로 공벽한 그곳이 공부하고 붓글씨 쓰기는 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경원은 그동안 용현에게 출세를 하려면 서예를 쓸 것을 여러 번 권유한 바가 있어가지고 서체에서는 어느 한 부분에서 일가경이 있기 위해서는 그곳이 제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분은 8분서 가운데 한 서체로서 예서 가운데 한 서체다. 전예해행 처죠. 전예행 초 중에서 예서입니다. 여기는 예서의 가운데 한 서체가 한분상이에요. 한분서 8분서 글씨 모양이 양쪽으로 팔자 모양으로 써 있어서 한분서라고 해서 그걸 8분서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죠. 예서의 특징 팔자 모양으로 양쪽이 균지하여 안정감이 있으며 호액의 질이 상당히 부드러우며 같은 방향의 획가는 거의 평행균동에서 명쾌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분상을 한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위예체, 진예체, 한분체, 당예체, 분소체, 분예체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모두 예서를 가리키는 이 다 예서래요. 8분체 중에서 예서 8가지 그지?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원은 지금 용현에게 뭘 가리키고 싶어요? 예서를 공부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르기를 경원 선수 예서를 좋아하셨어요. 그 다음에 초서로 거의 많이 서가문을 쓰시고
그리고 근래에 일종의 외도로서 화투와 골패가 있는데 그것은 소위 세간에서는 제일로 허망한 것이니 혹시 그 굴레에 걸려들어 배란간 피해를 입지하시라고 쓰고 용연이 다시는 화투 같은 도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충고하고 있죠. 그리고 화투는 이것이 그 과실로 말하면 생각할 것도 없다. 그냥 아주 거론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단칼로 잘라 말하고 굳이 다시 들먹이고 싶지 않다고 자신의 뜻을 전하고 저는 여가에 그래서 경화선사지 내가 여가에 약초로 치료하고서나 그다지 차전은 없다라고 서간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전영현이가 그 서간문에 이제 전영현이가 먼저 보내와서 답서를 쓴 거잖아요. 뭐냐 삼촌 피부병은 잘 나았는지요 어찌 지내시는 뭐 이런 걸 썼겠죠. 쓰니까 경사가 답서로 효과가 없다 차도가 없다 라고 하여 삼촌의 피부병을 걱정하고 있는 조카 용현에게는 경호는 지금도 치료는 하고 있지만 별 차도가 없다는 것을 애정어린 답변으로 서간을 써내려가고 있더라. 경호의 피부병은 언제 걸렸지? 난영화의 통숙이죠. 이게 해인사에서 얻어진 게 아니고 이미 천장암에서 얻어져 가지고 천장암 때서부터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죠. 선물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화투짝은 화투에 관한 명칭이나 발생 전달 과정을 정확하게 고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화투가 포르투갈에서 왔답니다. 포르투갈에서 비롯된 카르타놀이 딱지가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의 무역차 출입하였을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전래가 됐다. 뭐 이런 얘기죠. 화투 좋아해요? 화투? 저는 화투가 그거 뭐죠? 화투로 뭐 하잖아. 고돌이? 고수도? 그런 거 못해. 우리나라에서 화투가 시작된 것은 일본인들이 그것을 본떠 하나후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놀이 겸 도박행위를 하던 것인가. 일본에서 화투가 들어왔다고 그런 얘기인가 봐요. 일본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그것이 들어올 때니까 딱 그 전영현이가 그 할 때 다시 조선조 마렵에 일대 강점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현재 이르렀으니 그리고 여기서 경호가 용현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시작한 골패라고 하는 것은 노름이랍니다. 골패짝이 뭔지 난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노름 기구의 한 가지로서 납작하고 네모진 작은 나무 바탕에 흰 뼈를 붙여서 손가락 바디만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수요의 구멍을 새긴 것이다. 난 안 봤어. 골패짝이 뭔지 몰라. 노름기구인 골패는 가로 1.2 에서 1.5, 세로 1.8에서 2.1cm 납작하고 네모진 검은 나무 바탕에 상아나 짐승뼈를 붙이고 여러 가지 수요를 나타내는 크고 작은 구멍을 새긴 것으로 모두가 32쪽이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용현이가 골패짝도 만지고 화투짝도 만졌다 하니까 경호선사가 패짝과 골투짝, 골패짝은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골패라고 하는 이름은 그 재료로 뼈골자고만 그러니까 뼈를 사용하는 데서 왔으나 뼈로만 만든 것은 민패라 하고 뒤에 대나무 쪽을 붙인 것은 사모패라고 하고 복잡하고 그러나 중국에서는 상아로 만든 까닭에 초기에는 아패로 불렸다고 합니다. 상아 아자니까 아패. 골패는 중국 송나라 때 생겨났다고 하므로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골패가 먼저 들어왔죠. 가능성이 높으나 청나라 때 유입되는 설도 있더라.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상고 유명하죠. 우리나라의 골패에 소골 비골의 이름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 조선시대에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다. 골패짝은 중국에서 들어왔고 화투짝은 포르투갈 건데 일본에서 지금 팔러왔던 상인들이 일본에게 전해져서 우리나라로 왔더라 이런 말이죠. 화투짝. 그러니까 그 미나토라고 하는 게 뭐 그거 몰라 나도. 경호는 전봉준이 재혼한 남편 이씨의 소생으로 장남 전용규와 둘째 아들 전용도 모두 다 거두어 보살피고 있었어요. 전용규는 1879년 아버지 전종준과 어머니 전 남편 이씨 이순영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때 경호서가 1879년에 그 잠깐 들렸을 때 5월달이죠. 그때 이제 전용현이가 태어난 거, 전용규가 태어난 거죠. 전봉준이 나이 25살 때 장남이 태어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던 1894년에 하필이면 정용규가 16살이고 폐병에 걸렸죠. 이때 남동생 전용현은 폐병 전염병에 걸릴까봐 맞고자 시집간 큰 누나 전옥네 집으로 보내졌죠. 아버지 전봉준이 1895년 교수형으로 승역하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얼굴도 못 봤을 것 같아. 전봉준 장군.
자, 일단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